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방 논평 꼭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현무사 탄도탄 실험을 이게 2020년에 했을 거예요. 전반기에. 그렇지만 그 사진과 보통과는 다르게 그 사진과 그 정확한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공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이 기술이 그 이후에 작년에 또 발사를 했던 SLBM 기술과 연계성이 있다. 그 정도로 언급이 됐었죠. 또 공개된 SLBM도 사실은 우리가 연구 개발 중인 SLBM이 아니라 다른 그 앞서 우리가 개발했던 탄도탄을 활용해서 수중 발사 능력만을 이제 시험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무4 미사일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뭐 설명하는 와중에 덤으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 개발 중인 거 있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채널 초반기에 작성한 영상인 것 같아요. 이름도 세상 사돌아보기로 돼 있네요. 그때 이제 현무사 벌써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벙커 버스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제가 의견을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무사에 대한 거는 사진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2020년 7월에 당시 대통령이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연구원들을 치하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거의 다예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충분한 사거리. 알 수 없죠. 얼마인지. 그 다음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 이렇게 이게 다예요. 재원에 대한 게.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탄두 중량 2.5톤이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3톤이다, 4톤이다. 어마무시한 미사일이 나왔다. 이거 벙커 버스터다. 북한의 핵심 지휘부가 숨어 있는 지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다. 탄도탄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던 차인데 제가 저걸 볼 때는 그 언급들이 그 묘사들이 거짓은 아니죠. 가능한 일이죠. 기존의 벙커버스터용 폭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하고 고위력으로 만든 거, 탄도 중량 늘리고 또 타격점을 때릴 때 속도를 높이는 것도 깊이 들어가겠죠. 그 말도 맞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그런데 그 측면에는 너무 우리가 도외시한다. 그래서 그 측면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런 게 이제 취지였죠.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신문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 SLBM이 개발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무4 미사일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공개한 영상도 실제 현무4의 그 본 모습이 아니다. 다른 탄도탄이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건데 뭐가 그래 극빈데 이야기를 안 하냐 뭐 이런 류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제가 오늘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정이 평소보다 추정의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읽다가 제가 등골이 쭈뼛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1분, 2분 정도 지속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노래들 리액션 영상 보면은 뭐 닭살이 돋았다, 뭐 식은땀이 난다 그런 표현을 들어서 전부 다 좀 이렇게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기사의 짤막한 부분을 읽다가 실제 여기부터 등 전체가 한 1, 2분 정도 찌릿함이 지속이 되고 이렇게 춥더라고요. 제 인생에서도 철들고 나선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직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현무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래서 앞서 제 동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가 언급을 드렸느냐면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이다. 그래서 뭐 2톤이 넘어간다. 2.5톤, 3톤, 4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다른 한편의 생각이 뭐냐? 벙커 버스터가 아니면 이거는 다 탄도탄이다. 그 가능성이 사실은 50%가 넘는다.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다 탄두를 하면 MIRV라고 그러죠. 여러 개의 탄두가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분리된 다음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요즘에 대륙간 탄도탄들이 미국과 러시아,
위시해서 대륙간 탄도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요격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각각의 목표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디코이도 있죠. 가짜. 예, 그래서 상대방 레이더를 잘 반사시키면서 내가 진짜 미사일이야 하면서 상대방 요격 미사일이 자기를 따라오게. 그래서 실제 미사일들은 약간 스텔스성이 가미가 돼서 잘 안 보이고 각자의 목표를 타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요즘 대륙간 탄도탄들은 사실은 요격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다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은 탄두 하나의 중량이 뭐 기껏 해봤자 많아봤자 200kg, 300kg밖에 안 되거든요. 킬로그램밖에. 예. 그러면 재래식 폭탄 300, TNT 200에서 300kg을 실어 나르려고 이게 고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다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은 나중에 여기에 가벼우면서도 위력이 센 어떤 무기였습니까? 핵탄두를 넣겠다는 이야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등골에 식은땀이 났던 겁니다. 자,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아마 우리가 작년 SLBM 발사했을 때 그 사진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게 MIRV 다탄두의 모습입니다. 자, 큰 꽃갈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제일 상층부죠. 저기가 상층부 안에 이렇게 열면은 인공위성이 들어있는데 다탄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볼 모양으로 된 꽃갈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돌입을 하죠. 러시아의 최신 SLBM이죠.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블라바 탄두 중량이 1에서 1.5톤에 불과합니다. 우리 현무사는 뭐 제일 낮게 잡아도 2톤인데 지금 말이 나온 것이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블라바에는 핵탄두가 몇 개나 들어가느냐 6개에서 10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이사이에 나중에 부플로우를 디코이 가짜 핵탄두들도 무수히 들어있죠. 그 각각이 100에서 15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핵탄두가 핵폭탄이 15킬로톤이에요. 예, 7, 8배에서 10배까지 위력을 가진 것을 6개에서 10개를 넣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저 포탄, 저 히로시마에 떨어진 저 포탄 하나로 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거든요. 그거보다 최소 6, 7배 위력이 강한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6개에서 10개. 자, 그래서 현무4는 그렇기 때문에 극비다. 외모조차, 외형조차 공개가 안 된다. 발사 장면은 고사하고. 그런 기밀성, 극도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다탄두 실험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죠. 예. 자, 그럼 조금 더 본론에 가까이 가보면 어제 제가 이제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하면서 참고했던 자료죠. 국방과학기술 플러스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간으로 내는 겁니다. 1년에 4번씩. 자, 이게 255편에 들어있는 건데 일단 이 자료 서문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무기체계 분야의 최신 기술 정보 및 동향에 대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국내외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파 공유하기 위한 겁니다. 전파 공유. 지금 제가 전파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그리고 본 자료는 이제 ADD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필자의 의견 또는 견해다.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책임 회피성 이제 문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이제 유사한 이야기와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죠. 본 자료는 국방과학연구소 비밀 세부 분류 지침을 적용하여 보안성 검토 후 발간된 자료입니다. 자,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필자의 의견 및 견해이겠지만 혹시나 기밀이 새어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단도리를 확실히 하고 나온 데이터라는 점, 그 점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요번 얼마 전에 나온 것에 5개 정도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세 번째 글이 이랬습니다. 극초음속 유도 무기 비행 시험 능력 확보를 위한 시험 차원 MNS 발전 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한데 극초음속 무기 우리 작년에 소개했죠. 한국판 지르콘이라는 거, 예. 램젯 스크램젯 엔진을 쓰는 거, 예. 그게 금년도에 비행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비행 시험장이 별로 없죠. 미사일 시험장이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건 아마 태안반도에 있는 안흥 시험장이 있어요. 국방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거 말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상에 한 6군데 정도 이렇게 그 목표물을 설정하고 폭격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극초음속 유도무기가 이 제목으로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사거리도 길고 기존에 개발했던 많은 것과는 달라요. 기존에 거는 사정거리가 길더라도 탄도탄 같은 경우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사정거리 같은 거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 순항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를 진짜 확인하려면은 고도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과는 다른 거예요. 고각 발사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시스키밍, 즉 수면의 밀착 비행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시험장을 우리나라의 국토라는 제한 조건 내에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거예요. 예. 많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글들이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상 보면 걱정하고 해외는 이런데 우리는 조금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오는 글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아예 거리가 먼 것을 빼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MNS는 뭐냐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이거를 뭐 모든 장소마다 카메라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실제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적용해서 10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금년에 비행 시험을 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거의 준비가 다 됐다라는 뜻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저를 조금 소름 돋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극초음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내용 중에 발췌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관련도 있고, 극초음속 활공체가 있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있죠. 극초음속 활공체는 고도 100km 이상으로 탄도탄처럼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활공체가 분리돼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대기권대로 진입하는 방식이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지르콘 같은 겁니다. 네. 고도 뭐 20에서 한 5, 60km 정도를 나르면서 이거는 계속 동력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고도로 나르기 때문에 저게 레이더에 쉽게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도 회피 기동도 가능하죠. 속도를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공체 같은 경우는 대기권에 일단 딱 들어오고 나면은 속도가 계속 떨어지죠. 맞을 때까지 목표물에. 왜냐하면은 공기의 밀도가 지구 표면으로 내려올수록 짙어지니까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언급이 있느냐면은 이런 언급이 있어요. 현재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 대부분이 2020년대 중에 개발 및 배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즉, 이 말은 우리도 만약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된다. 아니면 또는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ADD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는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고,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르콘 같은 거죠. 로켓 부스트로 램젯 또는 스크램젯 엔진 운용 속도까지 가속한 후, 즉 마하 2, 3, 4, 5까지죠. 그까지가 돼야지 램젯과 스크램젯은 좀 더 빨라야 되는 것이죠. 마하 4, 5 정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가속이 되면은 액체 연료를 이용해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설명이 낮은 고도에서의 극초음속 비행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침투할 수 있도록 하며 잘 안 뛴다는 거예요. 예. 일단 활공체는 쏘면은 100km 이상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그렇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처음부터 낮은 고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침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극초음속 활공체와 달리 종말 단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속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활공체 같은 경우는 대기권에 들어오면은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목표물을 타격할 때는 뭐 마하 4, 5, 3, 4, 5,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마지막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상대방을 타격하는데 은밀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80% 이상은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활공체,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핵탄두가 들어가겠지만은 적의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기는 쉽다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감지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초기부터. 그리고 기존에 다탄두를 장착한 ICBM도 기존 방어 요격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대함 목표나 정밀한 육지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방식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먼저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 맞을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제가 나온 것이고 금년부터 이제 비행 시험을 한다는 것이겠죠. 즉 그 말은 지상 시험 정도는 다 됐다는 뜻이에요. 엔진 같은 게. 저 뒤에가 부스트가 보이죠? 부스트에서 가속을 해서 램젯이나 스크램젯이 가속할 수 있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속도를 올려가고 맨 마지막에는 앞부분만 떨어져서 돌입하겠죠. 예. 그래서 한 3, 4, 50km로 공기 밀도가 낮은 곳에서 최대 사정거리를 뽑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물론 상대방의 레이더 돔 위치,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목표, 그게 저기 함선이든 지상 목표든 접근하게 되면 가속을 하면서 낮추겠죠. 마지막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면서. 자,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같은 글에 다른 부분인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 땅, 또 수면, 해상 위에서 여러 가지 설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 더 완벽할 수 있는데 그 완벽함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주저와는 좀 다른 것이죠. 주변적인 이야기죠. 예, 자신의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간접적인 증거 자료들인데, 거기에서 제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기존의 광학 계측 단계, 이게 EOIR 시스템 같은 건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광학 계측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뭐냐? 해면 밀착 비행은 계측이 불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즉 이 말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 작년에 영상 공개됐죠. 배치가 됐을지도 몰라요. 자, 그게 수면 밀착 비행을 당연히 할 겁니다. 한국판 브라모스 같은 거죠. 자, 그 말은 즉 뭐냐? 해면 밀착 비행의 계측이 불가하다. 먼 바다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종말 단계의 다탄두 광학 추적이 불가하다. 자, 다탄두라고만 치면은 저 말 자체도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MIRV, 예, ICBM의 재돌입 진입체죠. 예, 그걸 언급하는 단어로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자료를 당연히 다 읽어보는 건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나온,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읽어본 기억에 바탕을 두면은 다탄두하고 종말 단계가 같이 언급된 건 처음 들어봅니다. 다탄두도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종말 단계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종말 단계는 뭡니까? 상승 단계, 그죠? 그 다음 이제 날아가는 중간 단계,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하강하는 종말 단계. 예. 이거는 대륙간 탄도탄, 최소한 탄도탄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기 상승 단계 요격, 중간 단계 요격, 종말 단계 요격, 사드, 우리가 개발 중인 LSM, 이런 게 종말 단계 요격이잖아요. 중간 단계 요격 SM3, 이런 거죠. 예. 상승 단계 요격은 발사해서 고도를 확보하려고 올라갈 때 그때 요격하는 것이고, 예. 즉 탄도탄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그러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다탄두냐? 지금 나와 있는 크기나 외형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단일 탄두예요. 예, 우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그런 겁니다. 기껏 500kg짜리 탄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시험을 했지만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70%인 것 같습니다. 그 70%는 뭐냐?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된 미사일, 예, 현무사지요. 미사일의 우리나라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과정을 봤을 때 현무사에서 딱 다탄두 실험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자, 그때 그런 시험을 제한적인 실험 요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7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말 단계 다탄두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보안 검사를 다 통해서 나온 겁니다. ADD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단을 곱씹어 쓸 수가 있어요. 검토하는 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탄 다탄두 기술, 종말단계 다탄두 기술을 시험했거나 70%, 앞으로 시험할 것이다. 곧 30%.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탄도탄 미사일 개발 과정을 보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한 말씀 드려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현무 시리즈를 개발할 때는 탄두 일체형이었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탄두가 그 하나의 일체형 몸통 안에다가 추진제, 끝부분에는 탄두 이렇게 들어있었죠. 그러다가 현무 2C로 오면서 단분리형이 됐었죠. 네. 그때는 이제 외기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단분리돼서 분리된 부분만 들어온다. 지상으로 목표로 떨어진다. 그래서 단분리형이 나왔을 때는 외기권으로 나갔다가 높은 고도로 나갔다가 대기권 내로 재지림하는 기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소재가 필요하겠죠. 급격한 열을 견딜 수 있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지상에서의 지령과 본인들이 어떤 타겟팅할 수 있는 그 센서 같은 게 작동을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탐색기 같은 게. 자, 그런 기능들이 단분리형에서 우리가 획득한 겁니다. 그 기술이 습득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단분리의 기술, 즉 외기권으로 나갔던 탄두가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기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미사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현무2C 개발할 때 그것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기술, 각각이 다른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기술,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 단계였거든요. 그게 다 탄두형이고 현무4예요. 그게. 예. 그 기술을 확보했고, 당연히 그 기술은 바로 전략 핵 기술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진조차 공개가 안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사거리 해제가 됐지요. 예. 자, 이제는 고체 연료 로켓도 쓸 수 있고 사거리를 아무리 열려도 제약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추진제 기술은 이미 세계 1등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SLBM 기술을 개발한 거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이제는 사거리 해제됐다. SLBM에다가 다탄두를 넣는다. 예. 잠수함에서 항상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위협을 강하면 국토는 비록 방어력을 상실하더라도 물속에 숨어있는 전략 잠수함은 반드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 보복 전략이죠.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마음을 못 먹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럼 그 단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죠. 상대방을 추적을 따돌리면서 조용하게 가장 오래 숨어 있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수함이 당연히 대형화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창호급에서 대형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핵 잠수함 추진용 소형 원자로를 최신형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이죠. 함정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상용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저도 동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옛날에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엠바고 깨고 일면 기사 내고 미국 도망갔을 때,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원자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함정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상 함정용이라고. 지금도 수상 함정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런 기술적 단계적 발전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ADD 자료를 읽으면서 나왔던 종말 단계 다탄두 시험의 애로사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험을 해봤구나.
제가 현무사에서 실험한 것이구나. 이 그림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